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경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끝내야 돼요.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윤석열이 망친 경제. 이광수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인사가 되게 네. 무겁네요. 근데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잘 지내시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매불쇼 나오려고 회사 그만뒀는데 왜 안 불러주십니까?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네, 앞으로는 사표 낼 때 좀 합의하고 상의하고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분 만나기가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전달하는 내용이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맞아요.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박시동입니다. 자, 어느 정도 어떤 상황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글로벌하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헤지펀드나 IB들이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나빠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네 나빠져라. 내가 쉽게 말해서 싸게 살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우리나라 망하는데 베팅을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그럴수록 사실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음. 기업이라든지 네. 산업이라든지 엄청난 회사들이 많은데 네. 그런 주가가 빠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시로. 일시로. 예, 그러면은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싸가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위기는 증폭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네.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오늘 그런 단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만성적 차원에서는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드릴 거고. 그럼 그러니까 박시동 쪽이 더 아프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그 출발점은 사실 이런 단기적 충격부터 출발하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뭐냐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해치펀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펀드들이 글로벌하게 돌아다니면서 취약점을 공격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싹 쉽게 말해서 줍줍하고 이렇게 사는 네. 행동들을 계속 해오는데요. 네. 과거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1992년도에 조지 소로스라고 네. 유명한 해치펀드의 CEO가 영국을 공격합니다. 파운드화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파운드화를 대폭적으로 인하시키고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일시적으로 저렇게 폭락을 만듭니다. 와.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해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또 줍줍해서 먹어서 막대한 돈을 버는데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글로벌하게 IB들이 리서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분석하고 이런 네. 애널리스트들이 네. 안 좋다는 보고서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국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나오는 형태예요.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런 IB들이 한국의 주식시장 큰일 났다. 뭐 이런 이제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그렇지. 언론들이 그걸 받아쓰지 않습니까? 더 부추기네. 그러면 사실은 공교롭게도 그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건 최근에 포브스지입니다. 포브스지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증명이 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하고 비교하냐면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줄을 거드렸는데 네.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처럼 될 수 있다. 진짜 너무하네. 아니 뭐 그 나라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 그쵸. 경제 지표만 놓고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지표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불황에 빠지거든요. 그것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지 더. 근데 이 포브스지는 뭐냐면 지금 영국의 IB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되는 언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돈 먹겠다는 거지. 폭락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이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네네.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음. 실제로 불안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면 맞네. 그렇지.
니네들이 맞네. 그렇지. 그러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따도 이제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시겠지만 한국의 경제가 펀드멘탈을 윤석열이 엄청나게 망가뜨렸어요. 네. 내수라든가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걸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하하 참.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자산 시장을 볼 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자산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자산을 팔고 있어. 네, 한국 사람들이 한국 한국에 돈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아. 먼저 지금요 증권사에 뭐 이런 데 가보시면 VVIP들이 먼저 팔고 달러를 바꾸고 있어요. 달러로.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런 엑시시 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프 한번 보시면 최근에 해외 자금 유출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인데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부터. 그러네.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자산을 팔고 미국을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예. 좀 안타깝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속도전이다. 아. 특히 경제에서. 근데 아까 최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속도를 빨리 안 끝내면 충격도 클 거고 네. 이 충격이 이제 오랫동안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성화되지. 그래서 만성화되는 거 어떻게 될 건지 아.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나마도 지금 뭐 단기적인 이런 악재는 그나마도 어떻게 해서든 불확실성을 매듭을 지으면 네. 어느 정도 응급처치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충격도 오래 가면 사실 상처가 깊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 이제 자, 만성적인 위험성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엄 이후에 계속 뭐 우리 금융시장이랑 증권시장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계엄이 나고 2시간 만에 환율 증시 작살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계엄이 빨리 해제되면서 그나마 약간 안정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금요일 아침에 2차 계엄이 2차 계엄이 잘못하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네. 오전에 환율과 증시 금리가 이상 급등하면서 또 한번 출렁거렸어요. 아. 자, 그리고 토요일에 탄핵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그리고 그 무산된 충격을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로 맞은 거예요, 우리가. 아.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일주일간의 상황을 보면 계엄, 2차 계엄, 탄핵 무산 다 뭐죠?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만 나오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 끝났으니까요. 내일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탄핵을 표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러면 우리 경제계나 금융시장은 뭘 원할까요? 명확한 겁니다. 또 한 번 탄핵이 무산되면 다음 날 월요일에 다시 2차 블랙 먼데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네. 일주일간의 교훈을 보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블랙 먼데이가 한 번 더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했냐면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네.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증시가 폭락을 했거든요. 개엄부터 지난 월요일까지만 우리 이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이 140조입니다. 와. 140조. 140조예요. 140조. 그러니까 와, 140. 각 그 계좌를 갖고 있던 우리 국민들의 돈, 기관들의 돈 뭐 다 합쳐서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면 국부 우리나라 돈 140조가 월요일에 증발을 했어요. 아. 그럼 지금 우리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음 월요일에 또 얼마나 빠져서 우리나라 국부가 날아갈지 모르는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살얼음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상황이다. 아, 윤석열이랑 국민의힘이 140조 물어내. 바로 그겁니다. 140조 좋은 예. 생각. 예, 140조 물어내야 돼. 전 국민이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아. 자,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가장 걱정되는 거는 물론 증시인데 증시 아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이 셀코리아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예,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시장에서 21조를 팔아제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이후에만 네. 거의 1.5조 내외에서 2조 가까이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4개월간도 매도를 하면서 이게 충격적이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보통 4조에서 5조를 팔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계엄 이후에 4일 5일 만에 2, 3조씩 팔고 있다. 1, 2조씩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네. 이걸 한 달로 보면 얼마입니까? 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셀코리아가 현재 되고 있다라는 네. 건데 이광수 대표님이 지적해 주신 게 더 정확한 게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을 지켜왔던 개인들조차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최근 탄핵 무산 이후로 네. 이제 우리 개인들 개미들이 매도세를 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빠져나간 돈이 어마어마한데 11월 달만 70조 거래량만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1월에 우리나라 돈을 빠져나가서 미국에 거래하고는 우리나라 개미들 거래 금액이 91조예요. 91조. 좀 있으면 100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우리 시장을 지금 버리고 못 믿는 있어요. 거지. 우리 그렇죠. 정치 이 세력들이 국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네. 이 상황을 수습할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못 믿고 못 있는 믿는 거예요. 거야. 예. 그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환율. 지금 오늘도 환율이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환율은 현재 내버려둬도 우리 스스로 달러를 벌고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해야 달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원래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셀코리아가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짐 싼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시장에서 짐 싸고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막을 방법이 인위적으로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뭘 네. 동원한다 하고 있는데 엄청 뭐 살살 녹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연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RP 이 매입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현재 150조 가량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많은 돈들이 결국에는 국민들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환율은 현재 거의 쉽게 말하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렇네. 그럼 뭐냐? 증시는 이 계엄 사태 때문에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환율은 상방 압력을 엄청 받고 있다. 그러니 금융시장이 양쪽으로 다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뭐냐?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잡혀있던 수많은 비즈니스 미팅이 전부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내한에서 계약하기로 했던 미팅들 다 줄 취소. 취소돼요. 그거는 예. 왜 또 취소해?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리고 여기 이미 있는 주재원들도 전부 다 재택근무 지시하고 있고요. 한국 관련한 투자 현재로서는 좀 스톱해, 보류해라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산업계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예.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 네.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그 정도예요. 그렇죠. 누굴 네. 믿고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한국에 하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주재원들 뭐 재택근무할 정도는 아니지.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좀 그런 얘기 좀 상황이고요. 해줘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이광수 대표님이 아까 포브스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외국 언론들이 볼 때는 우리, 미얀마, 태국 뭐 같은 수준으로 본다. 네.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상황인데. 포브스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 근데 그 다른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GDP 킬러 윤을 이렇게 얘기해. 우리나라 GDP 킬러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 GDP 킬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튼 근데 그 GDP 사실이 킬러 있어. 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5,100만 한국인들은 네. 앞으로 장기 할부로 이 문제의 빚을 갚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뭔 뜻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런 거예요. 내년에 말이죠. 이제 내년에 봐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내년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금액의 국채를 발행하도록 현재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엄 전부터. 예, 201조. 201조. 예, 그리고 외평채 30조. 합치면 대충 국채가 231조가 내년에 발행될 예정이에요. 네. 국채가 그러니까 뭐 다 예. 빚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채가 100조 정도. 공사채 100조. 롤오버 아무튼 100조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국채가 더 안전하고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 거는 이자가 좀 싸고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불안전한 게 공사채는 국채보다 더 위로 이자를 줘야 되고. 이자 좀 더 비싸고. 그럼 그 공사채 위에 이제 일반 회사채들이 그렇죠. 이자를 또 그 위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국채랑 공사채가 아주 낮은 이자로 발행돼야 실제로 시중에 돌아가는 많은 회사채나 이런 것들은 더 싸게 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국채 관련해서 이자가 올라가면은요. 그거 누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네. 우리나라 채권을 발행하는 거니까 그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년이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 해예요.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발행해야 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영진 우리 MC가 어. 마이클 씨야. 그러면 마이클 이 채권 좀 살래? 한국 채권인데. 그러면 야 한국 안전하고 좋지.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지? 좋지. 그럼 너 이거 1%에 사라. 그럼 아유 좋지. 좋지. 이러고 삽니다. 근데 한국이 불안해요. 그러면 안 사. 안 사. 안 사. 이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러면 한 5% 줄게. 2% 얹을게. 올려야지. 2.5 어때? 이렇게 이자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자가 올라가면요. 공사채 이자는 그 위로 붙는다니까요. 그 위로부터. 회사채는요. 회사채 더 붙어. 그 위로 붙는다는 그 거예요. 회사들 줄도산이야. 줄도산이고 금융조달 비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이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서 올라간 이 수많은 비용은 그게 한국인 5,100만이 앞으로 장기로 갚아야 된다는 국민들이. 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거의 뭐 기하급수적인 바로 그겁니다. 액수겠네. 그것도 10년, 20년, 30년에 걸쳐서 계속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흔들린다는 게 국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단기로 치면 3개월, 6개월 후부터 직접 체험하시고요. 장기로 어마어마하게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짓누르는 일이 될 거기 때문에 와. 가장 신인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요 미묘한 타이밍에 계엄군이 총을 들어가지고 그 우리가 윤석열 계엄 하나 때문에 5,100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국부가 사실은 초장기로 줄줄이 앞으로 몇십 년에 걸쳐서 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다 돈이네.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좌파는 선동방송? 경제 안 좋으니까.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제 얘기한 게 아니고 외국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이렇게 쉽게 풀어드린 거예요. 네. 이런 사례로.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 과거에 저희가 정치적 위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가 아니면 수출이라든가 산업의 경쟁이라든가 대외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수 소비가 1% 미만의 성장률,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출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졌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사실은 주식이 먼저 한국의 경제 상황을 미리 반영하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하고 사실 이런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계엄이라든가 오늘 윤석열 발표에 의하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대왕고래 프로젝트예요. 대왕고래. 아주 제가 흥미로운 지점으로 본 게 뭐냐면 뭐예요? 계엄 처음에 비상계엄 발표할 때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들어가요. 맞아. 근데 오늘도 그 얘기를 그 해요. 얘기 또 했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얘기한 거야? 들어보니까 윤석열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너무 좋아했대. 왜? 이거 한 방만 터지면 모든 게 끝난다. 경제 살아나고 뭐 네. 다 터진. 2,000조 원이 여기서 나오는데 대한민국은 산유국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빚 다 갚고 우리나라 다 사우디처럼 된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나라 잘 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망상일지라도 예. 나는 뭔가 사적 이익이 있는 것 같아. 안 그러고서는 이 사람은 그게 나라 생각할 사람 나라는 아니다. 생각하지 않지. 그것도 사적 맞네. 이익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집착을 한다고? 그건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그 왜 생각 못하나? 내 모습 이거 안 보니까 예리했다. 그거. 나 예리해. 나라 윤석열 생각하는 사람은 전문가야.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사적 이익이 없는 한 아니 그 긴박한 계엄 선포 와중에도 대왕고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부에서도요 항상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 조금만 기다려. 한 방에 끝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사적 이익이 없고서는 난 충분히 맞아. 이 얘기 계속하지 않아. 근데 제가 오늘도 했어. 얘기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 1등, 자동차 글로벌 3위, 조선 전 세계 1위. 그렇죠. 그다음에 석유화학 엄청난 기업과 산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런데 종일 이거 원유가스만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심하지. 50년, 60년 동안 쌓아올린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반도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런 산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가스만 나오면 끝나. 그거 걱정하지 마. 이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 완전 믿고 있어요. 뭔가 있다고. 예. 아니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좀 예리했다. 그렇네. 몇 말씀만 조금만 더 좀 꼭 하고 싶어서 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탄핵을 못 시키고 하루하루 가는 이 사이에도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요. 트럼프의 임기 시작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불안해. 예, 지금 관세 문제, 예. 보조금 문제 그렇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네.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든 미국과 손을 대고 비선으로 합의를 보고 각국의 이익을 반영할까 촌각을 다투면서 국가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한국호가 큰 파고를 현재 맞을 예정인데 선장이 누군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서 네. 한국 경제에 적어도 5년 10년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지금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계엄 전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 네. 이게 정말 지금 어떻게 트럼프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대응할 것이냐. 개엄 전에 네. 쉽지 않다. 왜냐? 지금 관세 문제, 보조금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 그렇습니다. 이 난리거든 지금. 예.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뽑아 먹겠다는 거지. 그래서 현금 인출기예요. 네, 현금 지금 인출. 빨리 지금 큰일인데 하필 이 시점에 그래서 저희가 빨리 해결하고 빨리 저는 끝내야 돼. 근데요. 근데 희망을 봐요. 예, 예. 뭐야 왜냐면 이 긍정매는 누구야? 어. 저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네.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경제나 투자를 볼 때 트리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트리거가 변화를 만드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점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서 또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박근혜 탄핵할 때 제가 네. 애널리스트로 있었잖아요. 탄핵하는 걸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많은 전화가. 뭐라고? 니네 정말 대단한 나라다. 난 난 니네 투자할 거야. 니네 같은 나라는 보지를 못했어. 그러면서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전을 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를 네. 또 희망을 보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우리나라가 네. 제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위기를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말 훌륭하다. 최고다. 전화 위복. 대한민국의 제도가 정말 탄탄하구나. 너무다. 신뢰할 수 있구나. 이게 된다는 그렇죠. 거야.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 못 보던 것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네. 트럼프도 이제는 쫄겠죠. 야, 니네 만만한 나라 만만한 아니네. 나라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만든 대통령을 마주할 때 얘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5천만 명이 지지해주는. 정말 좋죠. 좋다. 좋죠.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 여의도에서 뵙겠다. 뵙겠다. 예. 왜 반말하냐? 희망 찾는데 또 왜 이거 그래? 이거 구호예요? 아니 문어체 문어체. 문어체. 네. 좋아. 그렇게 전 국민적인 깜짝이야. 전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 그건 맞지. 제도에 따라서 권력을 내리고 그리고 전 국민의 힘을 받아서 차기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우습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네. 국민적 정당성이 부여가 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그렇지. 너네 와 일로 와. 아니면 저기 방해비 분담금 못 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네. 핵심은 좀 길어지면 안 되겠네 이 사태가.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진짜. 속도예요. 네, 속도. 속도야. 네. 그러니까 이게 봐봐. 정치가 경제라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경제가 정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희망적으로 네. 마무리를 한번 이틀 해봅니다. 남았습니다. 이틀 네,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틀 동안은 조금 더 저희가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일상 회복 후에 다시 또 웃으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책임지셔야 돼요. 네. 오늘 뭐 왜 그래요? 네. 지금 윤석열이 때문에 풋살도 전면 스톱이야 지금. 풋살도 전면 스톱. 내 유일한 나의 안식처. 맞아. 풋살 맞아. 늘. 전면 스톱이야.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